제 암 수술 시간에 남편은 제 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수술 동의서의 보호자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안. 오늘 저는 유방암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암 환자라니 재수 없게. 혼자 알아서 해.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저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덕에 요양원비 아낀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죠.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술 대기실 의자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기다릴게. 그 다정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한소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지안아, 내가 평생 내 편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싸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퍼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길. 하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한소미.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도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미. 두 사람이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던 바로 그 시간. 두 번째 사진에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아래 메시지. 지안아 미안해. 우리 너무 행복해. 축복해줘. 그 순간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곧이어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집으로 보냈다. 조용히 도장 찍어. 저는 산소 마스크를 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집의 하녀로 살았습니다. 생활비 40만 원으로 시댁 식구 5명을 먹였고 밤마다 시아버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남편은 말했습니다. 회사 바쁘다. 알아서 해.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놀랐습니다. 지금요? 수술 방금 끝나셨는데. 네, 지금이요. 그날 착한 며느리 서지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 제가 숨겨온 것이 무엇인지, 도윤의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는지, 금고 안에 잠들어 있던 계약서를 꺼낼 시간이 드디어 온 겁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병실 창문 사이로 겨울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변호사 윤태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와 오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걸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결혼식 사진, 이혼 통보 문자, 태혁은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조항 7조 사망, 대표자의 부도덕 행위 발생 시 투자금 전액 즉시 회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실행해 주세요. 전액입니까?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몰랐습니다. 그의 회사 에이펙스 바이오가 3년 전 부도 직전이었다는 걸, 거래처는 끊기고 직원 월급도 밀리던 시기, 그때 나타난 익명의 투자자 50억 원. 조건은 단 하나. 경영 간섭 없음. 도윤은 무릎 꿇듯 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돈이 제 돈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제가 바보였겠죠. 이틀 후 도윤의 회사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투자금 50억 원 및 위약금 50억 원. 총 100억 원 즉시 상환 요구. 이행 기한 7일.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지안, 이게 무슨 짓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섞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투자금 회수 통보. 내가 한 거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계약서 안 읽어봤어? 잠시 침묵. 설마 그 투자자가 너였어? 이제 알았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장난할 상황 아니야. 회사 망해.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잘 받았어. 도장 찍어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했고 거래처는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표가 암 걸린 아내 두고 바람나 결혼했다더라.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채권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분노, 다음엔 설득, 그리고 마지막엔 지아나, 한 번만 만나자.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박정숙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자국이 당겼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저 재수 없다 하셨죠?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암 환자라 재수 없다면서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재수 없는 며느리가 돈까지 가져가니 억울하세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카드값 다 회사 돈이었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거 회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 한소미,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금액 3억 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소미에게서 곧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나, 우리 친구잖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수술 시간에 결혼 안 해. 그리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일주일 후 에이펙스 바이오는 기업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투자금 미상환, 배임 의혹, 대표 도덕성 논란, 언론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아내 암 투병 중 재혼한 CEO, 투자금 회수로 위기. 저는 병실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태혁이 말했습니다. 곧 파산 절차 들어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은 집을 비웠습니다. 시어머니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소미는 결혼 한 달 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도윤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은 기각됐고 에이펙스 바이오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간판이 철거되는 날, 그는 건물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등을 돌렸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건 비톡촉 전화와 술병뿐이었습니다. 한소미는 달랐습니다. 현실을 계산하는 데는 빠른 사람이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한 날 그녀는 도윤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 진짜 파산이야? 쉬 아니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카드 정지, 전세 보증금 압류, 위자료 소장 도착, 그리고 결국 소미는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 명의로 개통된 카드로 명품 가방을 결제한 채 저는 망설임 없이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아파트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34평 아파트, 우리 아들이 해준 집이다. 동네에 그렇게 말하던 집이 법원 공매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시장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채소를 고르며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암 걸린 며느리 버리고 재혼시켰다더라. 그 말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셔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아나 잠깐만 이야기하자.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수술 시간에 결혼한 사람한테 그 말 들을 자격 없어.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면 다시 시작할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내가 왜 여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서였어. 잠시 정적.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리야.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을 지우는 정리. 몇 달 후 상간자 소송은 제 승소로 끝났습니다. 위자료 전액 지급 판결. 소미는 결국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조용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건 수술을 마친 뒤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태혁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이사회 준비하셔야죠. 네. 저는 이제 아버지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자리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수술대 위에서
저는 하나를 잃었고 하나를 얻었습니다. 유방 하나를 잃었지만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었겠죠. 그러니 어쩌면 그 배신이 저를 살린 셈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깨어났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향해